오늘 대한민국의 법원은 침울한 늪에 빠졌습니다.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불신의 책임을 끌어안은 현직 대법원장은 국민들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 여러 법관들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저 성명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구속영장 기각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성명 자체가 자충수가 됐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왜 좀 생각이 다르냐면, 저 대법원장이 저 앞에서 전 대법원장 했던 얘기는 네. 그냥 의례적인 얘기였어요. 아하.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닌 거죠. 누구나 포토라인에서 하는 얘기, 잘못이 있다면 제 불찰입니다. 다른 법관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져 제 밑에 법관들 잘못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무리를 일으킨 어떤 거물 피의자들이 나갈 때 송구스럽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 책임입니다. 조사 잘 밝혀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저 얘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저는 보냐. 물론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앞에서 저렇게 했던 부분에 하고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지 포토라인 패싱했다 그러는데 네. 그것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었겠으나 그걸 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됐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게 여기저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핵심 관계자의 업무 수첩에 네. 대법원장인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표기로 볼 수 있는 한자, 대자가 적혀 있었고요. 네. 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김현장이 이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그쪽 변호사와 독대한 기록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만 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확인을 했다. 이런 표시가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에도 수긍을 하는데요. 재판이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2003년 현대비자금 사건 때 줄줄이 의원들이 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라는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정에서. 자, 저 빨리 총선 출마해야 되니까 빨리 재판 끝내주십시오. 근데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걸 본 B 의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인데 불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가 이런 점도 많이 참작이 됩니다. 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된 오늘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은아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국민들이 바라보는 마음도 정말 무겁고 찹찹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런 질문을 조선일보에서 한다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지만 손혜원 의원의 호통을 치듯 기자들에게 가르치듯 호통을 치는 저 모습, 사실상 원래 국회의원으로서의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과 관련이 좀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판을 한번 정리하면 결국 이제 언론과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명쾌하게 대답한 것도 없죠. 대부분 그냥
이해충돌 문제 관련해서는 직역 말 못하겠다 이렇게 막 거의 호통을 치다시피 얘기했는데 아마도 어제 기자회견 핵심은 전 말보다는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죠. 다 무너져가는 가옥에서 이게 투기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자 간다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탈당을 할 때도 결국은 그 내용보다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옆에 세움으로써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이미지로 남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그 CIA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 것도 호통이었고요. 그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도 호통 때문이었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의 트레이드마크 이 호통. 자, 과거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보통 문체부에서 돈 아무리 예산 올려도 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모든 것이 막힙니다. 이 절대 불가한 이런 예산들을 2배로 1000억대 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감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출근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2억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어디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TV 보시면서 하십니까? 5구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편한 전임 감독 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손혜원 의원의 이 호통이요. 국감장, 청문회, 기자간담회에서 그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과장을 불러다가 또 호통을 쳤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호통을 친 건가요? 오늘 아침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밀라노 이제 밀라노 전시회는 사실은 공연 감독 같은 걸로 예전에 손혜원 의원이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공연 감독 같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손을 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있었던 밀라노 전시회에 왜 그러면 내가 뭐 예전처럼 뭐 광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공연 감독은 못해도 왜 나를 데려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당당 문체부 과장이 이거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돼서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담당 과장을 의원실에 불러서 호통을 쳤다는데 아하. 뭐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실 집권 여당 문체위 간사 의원실에 문체부 무슨 장차관 다니고 과장이 불려갔다고 얼마나 네. 무섭겠어요. 가서 거기서 정말 엄청나게 호통을 듣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밀라노 전시회와 손혜원 의원 간의 관계, 인연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라노 전시회 예술 감독으로 2013년, 2014년 2년 연속으로 감독으로 발탁이 됐었고 그리고 또 2014년 두 번째 감독이 됐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황삼용 작가 조약돌이라는 작품을 이 밀라노에 출품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학예사, 그러니까 인사 압력을 넣었다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직원의 아버지 작품을 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기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네. 공예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2년 연속 밀가노 전시회 예술감독으로 발탁이 됐었고 아마 그래서 계속 갔었는데 아까 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때도 또 가려고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국회의원 된 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네. 김영란법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평소에도 나전칠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아마 활동했었던 것 같고 네. 그것을 아마 그 당시의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인정해서 아마 데리고 간 게 아닌가 예술 감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수희 부장, 네. 사실 이 손혜원 의원과 나전칠기 인연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도 이후부터 손혜원 의원은 이른바 나전칠기 전문가로 불렸는데 네. 글쎄요, 나전칠기 전문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나전칠기 전문가로 활동을 한다라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전문가는 참 좋은데요. 문제는 이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나전칠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요. 네. 또 특정 작가 이름, 아하. 네,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네. 이번에 다시 보니 더 이상하고 수상하고 이런 점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손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좀 압축해 봤습니다. 우선 국립박물관에는 나전칠기 구입을 요구를 합니다. 국립박물관은 근대 거는 잘 안 사는 게 1910년 이전 그렇습니다. 것만 사지 그 이후 거는 잘 안 잘 산다면서요? 안 사죠. 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에는 나전칠기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네. 또 국정감사에서 이외에도 여러 차례 나전 7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사 같은 경우에 인사 홀대를 받았다. 누구는 국내에서 그 실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안타깝다. 네. 이러면서 이 작품 세계를 알아야 된다. 작품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나전칠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전칠기에 대한 집착,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혜원 의원은 어제 끝장 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보자라면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숱한 의혹들이 끝장 날 만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 얘기를 갖고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보훈처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최 교수님, 예. 사실 어제 기대를 하고 들었던 부분 내용 중에 정말 대답을 듣고 싶었던 부분에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질문하지 말아달라, 지겹다. 그리고 특히 이 아버지의 유공자 선정 문제는 손 의원이 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해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해명하는 것보다는 보훈처장이 해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장소에서는 손혜원 의원은 투기 문제나 목포에 있는 건물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게도 궁금한 거죠. 사실. 그렇죠. 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문제, 이 문제가 더 궁금했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한테 물어봐라. 거기서 아마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고요. 네. 두 번째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절대 이익 얻은 건 없다. 네. 근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가족들에게도 만약 이익이 돌아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물론 처벌을 어떻게 하냐 규정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윤리적인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네. 발언이나 아니면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 이외의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까지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도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한 걸 보면 본인이 이익은 얻은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중점적으로 그 얘기만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자, 들으신 것처럼 손혜원 의원은 어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지겹다라면서 일축을 했죠. 어떤 이해상충을 했습니까? 제가 걔네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뺏었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손혜원 의원의 기자간담회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 제작진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호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해충돌은 아예 지겹다. 말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회피, 말하고 싶지 않다. 글쎄요, 이 충분한 발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재명 차장이 지적한 것처럼 장소의 상징성으로 메시지를 크게 전달한 것도 성공적이긴 한 것 같고요. 네. 이 손혜원 의원 한마디로 퍼포먼스에 굉장히 강한 분이죠. 네. 이 일요일 날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역시나였습니다. 100분 동안 완전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했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가. 자, 우선 불리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 알려주겠다. 이러려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까? 아하. 검찰 조사 받을 때 포토라인에 서면 됩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섰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유로 문화재 거리가 1.5km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2개 필지가 손혜원이라는 이름과 다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냐. 네. 이것 때문에 기자들이 500여 명이나 목포에 내려간 겁니다. 네.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는 내가 왜 말해야 되냐. 완전 유체 이탈입니다. 그리고 피우진 보훈처장 만나서 붙인 독립유공자 선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 통해서 답 들어라. 네. 예, 이거는 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청탁 문제라든지 강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전칠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네. 만약에 제가 뉴스톱10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치평론 제일 잘하는 사람은 조수진이다.
네. 제가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에게 외면받아요. 게시판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나전칠기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추천하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제 목포를 넘어섰습니다. 통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와 인물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요구한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자,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졌을까요?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 소반장이라는 곳을 국회 교문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된 게 2016년 5월 말인데 딱 한 달 만에 이제 교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바로 손혜원 의원이 그 통영에 가면 이제 무형문화재인 추용호 소반장이 있다고 합니다. 소반장이라는 건 음식 그릇, 소반을 만드는 장인이죠. 네. 소반장이 운영하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에 철로가, 그러니까 그 도로가 나서 그 공방이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철거 예정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 공방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한 100년가량 된 공방인데 네. 반드시 지켜야 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문체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아니 무형문화재를 지키는 무형문화재인 추용호 소방장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꼭 그 공방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방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